50억 년이 지나면 태양이 죽어요. 태양이 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다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태양이 갑자기 이렇게 커져요. 커지다가 수성을 먹어. 부북. 금성을 먹어요. 부북. 지구를 부북 먹어요. 화성까지 먹어치웁니다. 먹어치우고 다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앙 수축하다가 뻥 터져요. 터진 그림이 27쪽의 맨 아래에 있는 행성상 성운이라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행성상 성운이 바로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이 마지막에 최고를 맞이할 때의 모습이에요. 사진으로 찍었더니 마치 행성 같은 모양, 행성 모양처럼 보인다 그래서 행성상. 하지만 정체는 뭐다? 성운입니다. 성운이 뭐야? 기체나 가스로, 기체나 먼지로 날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뻥 터지면서 기체와 가스, 기체나 어떤 먼지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최후를 맞이할 때요. 그럼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던 별이 왜 마지막에 죽냐, 왜 터지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시작은 여기가 되겠죠. 자, 현재 태양은 50억 살입니다. 50억 살인데 앞으로 50억 년이 더 지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얼마 안 남았죠? 데뷔할입니다. 50억 년밖에 안 남았어요. 조선에서 데뷔하나요? 그러면 되겠죠? 50억 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현재 봐봐. 현재 이 태양이 가지고 있는 수소의 비율이 한 95% 정도 있다고 칩시다. 50억 년 후에는 수소의 비율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수소를 재료로 해갖고 헬륨 만드는 거니까 수소의 비율이 줄어들 거 아니야. 웃긴 건 50억 년 후에 수소의 비율이 얼마밖에 안 남냐면은 70%가 남아요. 25% 정도만 더 쓰면 되겠죠? 그러면 수소가 농도가 좀 연해지기 때문에 수소핵 융합 반응이 좀 버벅 거린다라고 상상이 됩니다. 버벅거려. 중요한 건 수소를 다 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쓴 게 아니야. 100% 다 쓰면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어느 정도 소모하면은 더 이상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버벅 거리면서 내부 압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버벅거려지면 빨간색 내부 압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럼 힘의 평형이 무너지죠. 힘의 평형이 무너지면서 누가 밀고 들어와? 중력이 또 밀고 들어오게 돼요. 중력이 쫙 밀고 들어오면 다시 중심부의 온도가 어떻게 돼? 또 온도가 올라가겠죠? 왜? 중력으로 수축하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다시 또 열 에너지로 전환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아니라 몇 켈빈까지? 기억하십시오. 1억 켈빈까지 상승합니다. 1억 켈빈이 또 어떤 온도냐면은, 자, 중심부에는 뭐가 많이 쌓여 있을까? 절대 힌트 아니야. 뭐가 많이 쌓여 있을까? 정답! 대단한데? 헬륨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저 헬륨을 뭉칠 수 있는 온도가 1억 켈빈입니다. 자, 헬륨을 뭉쳐. 무슨 핵융합 반응이야? 헬륨 핵융합 반응이죠? 자, 핵융합 반응에 앞에다 쓰는 이게 뭐다? 재료예요. 헬륨을 재료로 핵융합 반응하는 것을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게 1억 켈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운데에서 헬륨들이 막 헬륨이 뭉쳐져서 탄소나 산소 이런 걸 만들어요. 탄소는 헬륨 3마리, 산소는 헬륨 4마리가 뭉쳐지면 탄소, 산소가 되겠죠. 그지? 자, 중심부에서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잘 봐. 중심부가 1억까지 올라가면 요 주변부는 1000만 켈빈 정도 올라가는 건 1도 아니죠. 그래서 주변부에 아까 70% 남아있는 수소들이 그 주변부 이만큼의 면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까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이야. 넓은 면적, 이만큼의 면적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또 합니다. 이중으로요. 또 안에서 뿜어서 나가는 핵융합 반응이 뿡 일어나는데 주변부에서 나도 하지롱 할 거 아니야. 내부 압력이 이중으로 생기면서 중력 따위 그냥 무시하고 막 팽창. 그래서 이 녀석이 팔이 짧아 이따만하게 팽창을 한 녀석을 적색
거성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색거성. 1번 주계열성으로 잘 살다가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적색거성까지 별이 변하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의 일생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이겠지만 책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별의 진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의 진화라는 말을 듣고 우리 뭐라고 떠올려야 돼? 아, 별이 마지막에 죽는 것까지. 그래서 별의 일생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근데 왜 빨간색으로 보이냐면 중심부는 엄청 뜨거운데 껍질이 이렇게 부푸는 거잖아. 그 껍질까지는 저 에너지가 잘 도달하지 못해서 약간 차갑대요. 껍질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건 껍질 부분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에너지가 별로 없는 빛으로 관찰이 되는 거죠. 에너지가 별로 없는 빛은 무슨 색깔? 빛이니까 붉은색. 붉은색이 별로 에너지가 없는 빛이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저걸 적색거성이라고 해요. 적색거성 상태로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엄청 커다란 면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료들을 막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재료가 다 소진돼 버립니다. 재료 소진. 금일 마감. 네네. 이거 마감. 내부 압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멀리까지 밀려났던 누가 다시 밀고 들어와? 중력이 죽었어 하다가 없어서 와 밀고 들어오다가 중심부에 가득 차 있는 무거운 원소와 부딪혀서 빵 폭발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폭발. 그 폭발이 그날의 행성상 성운의 모습으로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됐죠? 중요한 건 세 번째 단계가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야. 그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플러스 백색 외성. 백색 외성. 뭔 소리냐면 이게 뻥 폭발할 때 중심부는 중심부대로 이렇게 뭉쳐져요. 그리고 폭발한 것들은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즉 성운 성분은 밖으로 퍼져나가고 중심부는 중심부대로 따로 뭉쳐져. 그래서 폭발이 빵 일어날 때 행성상 성운과 함께 중심부가 뭉쳐진 백색 외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림 자세히 봐요. 가운데 하얀 점이 하나 있어요. 잘 안 보일 거야. 눈이 안 좋죠? 잘 안 보일 겁니다. 근데 가운데 하얀 점이 백색 외성이에요. 나중에 뭐가 다 날아가고 이 성운들은 다 날아가고 뭐만 남게 된다? 백색 외성만 남게 되는 거야 원래는. 시험 문제. 잘 봐.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은 주계열성을 지나서 적색 거성으로 진화한 다음 행성상 성운이 되었다가 백색 외성으로 진화한다. 틀린 말이야. 얘가 되는 게 아니라고. 얘와 얘는 동시에 생겨났다가 얘만 남게 되는 거라고요. 그 말이 아니야. 완전 다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책은 그 어디에도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와요. 짠, 띵같죠? 열받죠? 저 혼자 공부하면 너무 어려운 게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체크가 안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강의를 해주면은 이런 데서 조심해야 되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로 학교에서 킬러 문제 또는 킬링 문제 다 아는 것 같지만 틀리는 문제가 이런 문제. 다 외웠는데 틀렸다. 바로 그런 토시 하나. 이거 다음에 이게 생성된다 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동시에 생성됐다가 얘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까지 맞은다? 그래서 탄소와 산소까지. 자, 태양은 마지막에 죽을 때 뭘 만들고 죽는다? 탄소, 산소까지 만들고 죽습니다. 우주에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만 있다면 나는 못 만들어. 철이 나. 그죠? 거기다 더 무거운 원소가 필요하잖아. 그죠? 인이라든가 규소라든가 이런 것들 못 만들잖아. 산소를 해봤자 원자번호 8번밖에 안 되잖아요. 9번 이상은 못 만든다는 얘기야. 원자번호 9번 이상. 그럼 누가 만드냐? 원자번호 9번 이상은 얘보다 훨씬 질량이 큰 별이
남다른 규모로 만들어갑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태양보다 10배, 30배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은 마찬가지로 주계열성 상태로 살아가다가 내부 압력이 끊어지면, 그죠? 재료를 다 소진해서 내부 압력이 끊어지면 중력이 밀고 들어오죠. 중력이 밀고 들어와서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남다르게 온도가 올라가요. 기본 막 10억 켈빈, 20억 켈빈, 30억 켈빈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30억, 40억까지 올라가면요. 그 주변부는 10억, 1억, 1000만 단계별로 온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책에 그림 보면 단계별로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심부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 한계가 뭐까지 만든다? 철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야.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큰 별, 40배, 50배 큰 별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까지 만든다? 철이 한계예요. 철이 한계입니다. 철까지가 한계입니다. 철이 원자번호 26번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무려 118번까지 있어요. 근데 26번까지밖에, 별은 26번까지밖에 못 만들어. 안타깝게. 그리고 주변부가 이제 규소, 탄소, 산소, 수소 이런 것도 헬륨을 만들고 있죠. 단계별로 만드는 그림 확인해 주면 돼요. 원리는 똑같아요. 같은 원리야. 여기서 문제. 태양 정도 질량 가진 별이 1번, 태양보다 훨씬 큰 질량을 가진 별이 2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 중에 얘는 100억 살 살죠. 총 100억 살을 산다면 얘는 100억 살보다 오래 살까요? 적게 살까요? 적게 삽니다. 왜냐면 훨씬 질량이 크다는 건 그만큼 재료 소진이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밝게 빛나거든요. 훨씬 더 밝고 뜨겁게 빛난다는 건 훨씬 더 재료를 빨리빨리 소진한다는 거니까 수명도 그만큼 짧은 거예요. 작은 게 오히려 오래 산다. 작은 게 오래 산다. 현우야, 안 됐어. 아무튼 난 아싸. 아무튼 작은 게 오래 산다. 질량이 작아야 오래 산다. 별은 그래. 우리 사람은 다른데요. 그래서 수명 문제 나옵니다. 누가 더 수명이 기냐? 얘가 더 수명이 길어요. 우리가 작은 별일수록,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수명이 더 길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뭐가 문제가 나오냐면, 왜 그럼 얘는 철까지밖에 못 만드냐? 퀘스천입니다. 왜 철까지밖에 못 만들지? 라고 나오면은 이렇게 말해요. 철 원자 핵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키워드야. 철 원자핵이 너무너무 안정적이라서 안정적인 거 두 개를 합쳐지지가 않아. 나도 안정적이야. 나도 안정적인데 합쳐봐. 왜? 안 합쳐져. 절대 안 합쳐져. 안정적인 것들은 합치는 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온도를 높여줘도 잘 안 합쳐져. 그래서 철까지밖에 별은 못 만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뭐의 한계점이냐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 별이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한계점이 어디까지냐라고 물어봅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한계는 철까지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어야 해요. 그러면 단계별로 어마어마하게 내부 압력 뽑아내면 남다른 규모의 어마어마하게 큰 빨간색 거성이 되겠죠. 이만한 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 초거성이다. 초거성. 얘도 빨간색이야. 얘는 적색거성이었잖아. 얘보다 더 훨씬 커다란 적색거성을 초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주계열성으로 시작하죠. 주계열성으로 시작했다가 초거성으로 진화를 해요. 근데 재료가 다 소진돼서 이거 다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멀리 밀려났던 물질이 안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빵 부딪히겠지. 그게 바로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오른쪽 사진. 초신성 폭발입니다. 육안으로도 관측된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우주쇼예요.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바로 그 유명한 블랙홀이 만들어집니다. 초신성 폭발 후에 남는 것들이 블랙홀. 그러니까 중심부는 중심부대로 수축한다 했죠. 그래서 중심부는 중심부대로 쫙 수축해갖고 어마어마한 밀도를 가진 물질이 되는데 걔가 바로 블랙홀을 형성하게 돼요. 블랙홀은 태양보다 한 30배 정도 이상 되는 별이 블랙홀로 진화하고요.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은 중성자별이라는 별로 진화합니다. 중성자별은 쌤이 알기로 이렇게 약간 깜빡거리는 별이에요. 별이 지속적으로 쫙 별빛을 내뿜는 게 아니라 별빛을 비췄다가 안 비췄다가 비췄다가 안 비췄다가 하는 좀 이상한 등대별이라고 해요. 그런 별이 만들어집니다. 에너지가 좀 적어요. 그래서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큰 별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진화하는지, 자, 얘는 중성자별로 진화하고요. 얘가 바로 블랙홀로 진화를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뻥 터질 때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3번 터질 때를 초신성이라고 했죠. 초신성 폭발. 초신성으로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 폭발할 때 생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있죠. 폭발에 의한 에너지. 그게 바로 이 안정적이라는 그 유명한 안정적이라서 너무 안 합쳐지기로 유명한 저 철 원자핵을 합쳐버립니다. 저 폭발이 저걸 합쳐봐요. 철을 합쳐서 드디어 뭐까지 만든다? 그 유명한 92번 우라늄까지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저 초신성 폭발의 위력이에요. 초신성 폭발 때문에 우라늄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우주 공간으로 퍼져가지고 우라늄이 떠다니고 있다가 지구 만들 때 이렇게 합쳐져서 우라늄이 지구에 매장될 수 있었던 겁니다. 초신성 폭발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하는 원자력 발전 따위는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어봐요. 자연에서 만들 수 있는 한계는 초신성 폭발도 자연에서 만들어진 현상이죠. 자연에서 만들 수 있는 한계점은 92번까지입니다. 기억나나요? 현재 우리 세상에는 몇 번까지 있다고요? 원자번호 118번. 그럼 93번부터는 자연이 만든 게 아니란 뜻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합성해낸 겁니다. 118번까지는 93번부터 118번까지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정도까지도 함께 기억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4번에 대한 내용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조금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바로 영상 하나를 볼게요. 자면 안 돼. 난 프리미엄이니까. 모든 일은 약 50억 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아름답고 푸른 지구는 보이지 않고 새로 태어난 별인 태양만이 먼지에 쌓여있군요. 저게 태양이야. 너무 많이 거슬러 와서 지구는 아직 형성되기 전인가 봅니다. 시간을 가속해보면 인력이 먼지를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행성처럼 복잡해 보이는 물체도 먼지와 암석으로 만들어집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력은 암석들을 끌어모아 지구를 만들었고 지구를 포함한 100여 개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저거 뭐라고? 지구예요. 지구. 운석들이 엄청 친근하고 있죠. 그래서 뜨거운 거야. 엄청 뜨거워. 하지만 45억 4천만 년 전의 지구는 지금과는 다른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표면의 온도가 무려 섭씨 1200도에 달했고 공기도 없이 단지 이산화탄소와 질소, 수증기만이 존재했죠. 높은 온도와 유독성 가스 때문에 가까이 다가갔다간 수초내에 질식하거나 재가 됩니다. 새로 태어난 행성은 액화암석이 펄펄 끓는 곳으로 발을 디딜 단단한 표면도 없이 끝없는 용암의 바다만 있었습니다. 행성 테이아가 지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화성 크기의 이 행성은 초속 15km의 속력으로 움직였는데 총알보다 20배나 빨랐습니다. 이 침입자의 인력이 지구의 표면을 변화시켰고 폭발파가 지구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두 어린 행성은 거의 액체 상태가 됐고 수조 톤의 파편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력이 마술을 부려서 뜨거운 먼지와 돌로 이루어진 붉은 고리가 생겨나 지구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 후 고리에서 구가 형성됐는데 폭이 3000km에 달했습니다. 지구의 달이 생성된 것이죠. 지금보다 훨씬 가까이 있어서 불과 22,000km 거리였습니다. 현재는 40만 km에 이릅니다. 옛날에 지구에서 보는 달의 모습. 지금의 달의 모습과 상황 다르지만 이만하잖아요. 정말 예뻐요. 운석이 충돌을 많이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가 점점 식어가요. 식어가는 지구 위로 태양이 듭니다. 자, 여기 눈뽕주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식어가지고 딱딱해진 지각이 보이죠. 아까는 아니랬죠. 아까 어땠죠? 용암의 바다라고 표현된 거 들었나요?
지구가 다 불덩어리, 용암의 바다였단 말이야. 자, 액체 상태의 어떤 모든 지각이 다 녹아가지고 액체 상태로 존재했다는 걸 이제 용암의 바다. 우리 책에서는 이걸 마그마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9쪽의 맨 위에 마그마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그마 바다. 이 마그마 바다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잘 들어, 지구 전체가 액체였기 때문에 무거운 게 가라앉고 가벼운 게 위로 뜰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핵과 멘틀로 분리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액체 상태의 지구 상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됩니다. 자, 핵 쪽으로 이제 무거운 금속성 원소인 철과 니켈 같은 물질이 안으로 모이게 되고요. 가벼운 물질에 해당하는 게 위로 뜨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식어가지고 원시 지각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요. 자, 요 대기 생각해봐요. 대기. 요 대기에는 현재 산소가 있나요? 산소가 없어요. 왜 산소가 없냐면, 잘 봐. 산소가 여기 왜 없냐면은 지각이 만들어질 때 아까 SiO4 기억납니까? 산소가 일로 다 들어가. 모든 산소가 지각을 만드는데 다 쓰여지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산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공기 중에는 질소 성분하고 이산화탄소 성분하고 뭐 메탄가스라던가 제일 중요한 수증기 같은 것들이 떠다니고 있는 게 원시 대기 성분이야. 이걸 원시 대기 성분이라 그래요. 자, 그 상태에서 지구가 점점 식으니까 얘네들이 기체 상태였던 것들이 뭐로 변해서? 액체 상태로 변해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뭐가 내리기 시작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고서 물이 고입니다. 물이 고인 걸 뭐라고 표현해?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고인 게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형성이 돼.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원시 지각이 먼저냐? 원시 바다가 먼저냐? 당연히 뭐가 먼저야? 지각이 먼저죠. 지각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바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 만들어진 바다는 짰을까? 전혀 짜지 않았어. 다 민물 상태의 바다였겠죠. 저 비가 수증기가 내려간 거니까, 그지? 그런데 잘 들어. 비가 내리면서 육지에 있었던 나트륨 성분이, 이게 바다라고 친다면 육지에 있었던 나트륨 성분이 이렇게 바닷속으로 유입이 되고요. 바닷속에서는 또 화산이 폭발해. 화산이 왕 폭발하면서 염소 성분이 공급이 됩니다. 저 둘이 만나면 염화나트륨, 즉 소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바다가 짜지기 시작합니다. 소금 만드는 맷돌을 떨어뜨려서 바다가 짜진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래동화 모르나? 나만 아나? 지금도 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소금 만드는 맷돌이 빠진 게 아니에요. 저렇게 만들어진 게 짠 바다입니다. 자, 그 바다에서 천천히 이제 생명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왜 바다로부터 생명의 진화가 일어나냐면 이 바깥에는 태양 때문에, 자외선 때문에 밖에 나가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지각 위에서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자외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어디다? 물속이에요. 자외선은 물속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요. 완전 신기하게 자외선은 창문도 못 들어요. 창문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내에만 있으면 자외선 걱정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죠. 그래서 물 속에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서만 생명체가 뽀짝뽀짝 탄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선캄브리아 시대를 지나서 고생대까지 지속이 돼요. 근데 고생대 때 드디어 뭐가 탄생한다? 선캄브리아 때쯤에서부터 이제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탄생을 해요. 광합성을 한다는 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끌어와가지고, 그죠? 이걸 끌어와가지고 뭘 발생시키는 거야? 드디어 산소를 발생시키는 생물이 광합성 생물이거든요. 광합성 생물로 인해서 조금씩 대기 중에 산소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쌓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면은 O끼리 뭉쳐서 O3라는 게 드디어 만들어져. O3가 뭐야? 오존. 그래서 오존이 만들어지면 오존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설명하기로 이제 고생대 말기쯤에 드디어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요. 그 오존층이 뭘 막아줘?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야.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물속에 숨어있던 생명체들이 이제 옛날이야. 오존층이 없을 때 내가 물속에 사는 생물이야. 밖에 나가면 뭐가 있을까? 머리를 내미는 순간 아 뜨거! 이런 거야. 이런 느낌인데 오존층이 생성되고 나서 머리를 다시 내밀었더니 안 뜨거워. 안 뜨거우니까 이제 육상까지 기어 올라가서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오존층 때문에 육상 생물까지 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럼 육상 생물은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체 탄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 내용 하나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보자. 자, 이 녀석은 태양계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지는 걸 먼저 봤는데 지구는 태양계의 일원이죠.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일원이라서 태양계 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먼저 볼게요.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성운 덩어리들이 뭉쳐지면서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주변을 돌고 있는 물질들이 뭉쳐져 갖고 막 지구 만들어졌잖아. 그 과정이야. 처음에 그 아주 혼란스러웠던 곳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혼란스러웠던 성운이 요 성운이고요. 이 성운들이 앞으로 뭐가 될 녀석이야? 태양, 수금지와 목토, 천해 비롯한 모든 행성들을 만들어갈 성운들입니다. 성운 덩어리. 어마어마하게 큰 성운 덩어리. 이걸 태양계 성운이라고요. 앞으로 태양계를 만들 성운이기 때문에 태양계 성운이라고 불러주고요. 태양계 성운이 수축합니다. 이렇게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하다가 약간의 힘의 균형이 틀어지면서 이게 수축하다가 이렇게 수축을 해요. 즉, 뭐 하기 시작한다? 회전을 시작합니다. 수축을 하다가 툭 힘의 균형이 툭 깨지는 순간 회전 방향이 결정된 거야. 그게 우연히도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저 성운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행성들, 수금지와 목토천해 8개 행성은 모두 무슨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어? 모두 반시계 방향으로 현재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성운의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결정됐다면 현재 모든 행성들은 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중요한 건 회전을 하다가 점점 수축하면 우리 김연아가 턴할 때 이렇게 팔을 벌리고 회전하면 천천히 이렇게 회전하는데 팔을 오므리면 어떻게 돼요? 확 돌죠. 기억납니까? 이게 물리적 법칙인데 이게 멀리 펼치고 있으면 천천히 회전하는데 이거 오므리면 오므릴수록 점점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수축을 하면 할수록 얘는 회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더 회전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런 게 만들어져요. 바로 원반이 만들어집니다. 원반이냐면 항상 해봐. 이렇게 성운들이 막 수축을 하다가 회전하고 있죠? 회전을 막 하는데 어마어마한 속도 회전을 하니까 원심력이라는 게 생겨요. 회전 방향에 대한 90도 방향으로 원심력이 생기기 때문에 원심력 방향으로 물질이 다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중심부 물질은 중심부대로 이렇게 수축을 하고요. 멀리 퍼져나간 물질들은 물질대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퍼져나간 물질들이 뭐가 되는 거야? 행성이 되는 거고요. 중심부는 중심부대로 수축해서 얘는 태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력으로 인해서 원시원반이 생성된다라는 말이 책에는 없어요. 원심력이라고 써놓으세요. 원시원반에다가 원심력으로 인해서 원시원반이 형성돼. 이 원심력으로 생성된 원반이니까 평평할 수밖에 없죠. 평평한 원반이 만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행성들의 공전 궤도가 다 평평한 상태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형성된 행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들 이름이 뭐야? 원시태양이죠. 아직 태양이 된 건 아니다. 다른 말로 원시별이에요. 즉 1000만 켈빈에 도달한 건 아니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뭉쳐질 것들은 좀 뭉쳐져가지고 조금 이제 틈이 생기죠. 그래서 미행성체, 행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지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림을 상상해 주면 되겠어요. 태양은 태양대로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와 비슷한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궤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원시태양과 원시행성들이 만들어져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현재와 같은 모습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시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원반이 형성될 때를 상상해봐. 자,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원심력으로 물질들이 밀려나가는데, 봐봐. 물질이 밀려나가는데, 가운데 태양이 중력이 엄청 세거든? 중력이 엄청 세니까, 물질들이, 무거운 물질도 있고, 가벼운 물질도 있을 거 아니야? 무거운 물질은 중력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멀리 못 가. 근데 가벼운 물질은 중력을 이기고, 멀리 도망간단 말이야. 그래서 가벼운 물질은 멀리까지, 태양으로부터 멀리까지 도망갈 수 있고, 무거운 물질은 멀리 못 가. 그래서 태양 옆에 암석 성분으로 된 행성들이 존재하게 된 거야.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체들, 엄청 가벼운 기체들은 멀리까지 도망갈 수 있다는 거야. 에너지가 많으니까 중력을 이기고 막 도망가. 그래서 기체들이 도망가서 형성된 행성들이 여기 목성형 행성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석으로 된 행성들이다라고 말하고, 얘네들은 기체로 된 행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주에는 암석 성분이 많아, 기체 성분이 많아? 기체가 많아요. 왜? 수소, 헬륨이 제일 많잖아. 그러니까 밖으로 밀려난 성분이 훨씬 많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행성들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비록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목성형 행성이 훨씬 더 많은 질량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크기도 엄청 커. 엄청 큽니다. 미리 스포할게요. 이 8개 행성을 손에 담아봐. 물에다가 던져. 다 가라앉아. 이제 뜨는 놈이 하나 있어. 정답. 토성이 위에 둥둥 떠요. 그만큼 밀도가 어떻다? 낮다. 물의 밀도가 1이거든요. 물보다도 밀도가 낮은 행성이 바로 토성이에요. 토성. 자, 밀도라는 개념은 부피분의 질량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목성형 행성이 다 밀도가 낮은 편이야. 왜냐면 질량이 엄청 크죠. 지구형에 비해 질량이 엄청 커. 근데 부피가 더 커. 부피가 더 커. 그래서 밀도는 작아요. 이해됩니까? 그런 의미로 밀도가 작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질량이 작죠. 그죠? 근데 부피는 더 작아. 그치? 그래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겁니다. 1이죠. 두 번째, 밑에 내용이야. 숙제를 갈게요. 자, 이 위성이 몇 개인지 알아요? 60개. 지구는 위성이 몇 개예요? 좀 아까 만들어진 달 하나. 위성의 개수가 왜 이렇게 차이 날까? 질량 때문이에요. 질량이 클수록 뭐가 세다? 인력이 세다. 주변의 물질을 막 잡아 당길 거 아니야. 60개의 위성을 거느릴 만큼 엄청난 중력을 갖고 있는 게 목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토성도 한 20개 있어요. 그죠? 토성도 한 20개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위성이 많아요. 얘네들 위성이 없거나 적습니다. 그 이유가 질량 때문이라는 거죠. 질량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주변의 물질을 끌어들여서 위성이 돌게 하기도 하지만, 주변의 물질이 그냥 고리를 이루면서 돌게 하기도 하거든요. 고리가 뚜렷하게 보이는 게 토성이야. 근데 얘네들도 고리가 있을 확률이 있어 없어? 당연히 있습니다. 인력이 세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목성형 행성들은 모두 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고리가 찍혀있을 뿐이지 뚜렷하지 않은 고리들도 여기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인식을 해줘야 돼요. 사진이 없다고 해서 고리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들만 정리가 되면 밑에 나와 있는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의 특징들을 모두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A 행성, B 행성의 특징이 아닌 것은? B 행성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 얘는 반지름이 크네, 밀도는 작네, 반지름은 크고 밀도는 작은 거. 목성형 행성이죠. B라고 써있더라도 목성형 행성인 걸 알아채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강의 내용은 다 전달을 했고요. 미안하지만 개념학기 문제부터 숙제를 좀 해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개념학기 문제 숙제를 해보고 개념학기 문제부터 출력업 문제까지 숙제를 해오면 되겠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건데